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첫째는 영어야 어려워. Never, Never, have, I ever. ever.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있다 없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와 양재웅 원장의 의대생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하나의 컨텐츠로 하고 싶었던 건데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Never have I ever. 나는 의대생 시절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나는 의대생 시절에 시험을 크게 망친 적이 있다 없다. 이거 하죠.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당연히 있죠. 네. 네. 시험을 망쳤을 뿐더러 제가 본과 1학년 때 네. 영어가 A 프리였는데 나머지 7개인가 8개 과목을 백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와, 백지를. 네,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그럼요. 성격이 원래 모 아님 독이 때문에. 좀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학교에서 일도 있고 해서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휴학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냥 백지를 깔끔하게 냈습니다. 네. 저는 뭐 망친 시험이 뭐 되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의대 부적응하였고 본과 1학년 때는 또 제가 정말 또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해부학이 학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8학점 정도를 잡아먹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연애한다고 이제 사실 시험을 좀 망쳤고 교수님들이 또 구제해주겠다고 C 학점 밑으로 떨어진 애들은 또 제시를 보게 했는데 여자친구랑 놀러 갔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뭐-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 유급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저공비행. 간간히 제가 이제 공부를 워낙 못했는데 한 본과 2학년이 지나고 나서 안 되겠다. 나의 이제 미래는 의사가 분명한 거고 난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하도 성적이 안 나서 애들이 디젤이라고 놀렸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디젤기 관차라고 이제 놀렸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졸업할 때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왔다 갔다 성적으로 올렸더니 애들이 그럼 4년을 더 다녀라. 그럼 너는 뭐 수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안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난 가성비 짱이었는데 공부 시간은 최소한으로 성적은 안 잘릴 정도로. 약간 좀 뺀질뺀질한 스타일이에요. 뭐. 다음 질문 한번 다음 읽어볼까요? 질문. 예. 나는 술에 덜 깬 채로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넌 없어. 예. 너 아까 리허설 할 땐 있다고 안 했어? 잘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네. 진짜 인간이 치사하게. 아니 진짜 뭐 이미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다음날 녹화가 있다거나 좀 이벤트가 있으면 술을 좀 안 먹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안 먹어요. 네. 학생 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PD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본인이 있다고 하고 왜 피디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적은 있어요. 술은 안 먹었는데 그 시험 전날 이제 친구랑 플스를 계속 하고 농구를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할 때라서 둘이 계속 농구를 하고 야 이제 족보를 외우자 해서 족보를 이제 외웠습니다. 근데 다른 교수님 수업을 하도 안 들어갔어가지고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른 교수님 족보를 외웠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교수님 성함은 전혀 다른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저희가 외웠던 거를 문제를 쓰고 제가 답을 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수업 시간에 졸다가 민망했던 순간이 있다 없다. 하나, 둘, 둘, 셋. 사실 네. 너 자꾸 이상해. 아니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잔 적은 많은데 이런 거를 혼이 난다기보다는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맨 앞자리에서 그것도 교수님이 너 족보 치워라고 이제 되게 넌 학생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러면서 되게 화가 나셨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좀 되게 민망했던 뭐 이랬던 기억이 좀 나요. 예. 졸다가 들킨 적은 명확하게 저도 없어요. 자다가 쫓겨난 적이 저희가 층계식 계단 강의실인데 강의실 왼쪽 제일 끝에 자리가 주로 제 자리였거든요. 요즘에는 없지. OHP라고 인쇄를 투명한 뭐 그렇죠. 종이가 아니라 그런 데다가 인쇄를 해요. 그거를 올려놓고 딸깍딸깍 OHP를 딱 키는 거. 키면은 여기 앞에 스크린에 그게 떠요. 네. 그거를 이만큼 가져와서 올려놓고 설명하고 넘기고 설명 불 다 꺼놓고 그럼 제 자리는 조명이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자고 있어도 잘 몰라요 교수님들이. 근데 유독 저한테 꽂혔던 교수님이 저 XX는 내 강의 때
고개를 쳐든 적이 한 번도 없네.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나는 학교를 어떻게 다닌 거니 진짜. 해고의 시간인가요?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시죠. 해부 실습 도중 구역질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사실은 해부학 실습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뭐 보통 의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데서 좀 약간 오버액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데 의대에서 해부학 실습 때 구역질한 친구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별로 없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감사와 추도의 그런 묵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 처음엔 되게 숙연하고 엄숙하고 조금 진행된 이후에는 해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뭐 그런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자,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려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이건 뭐 사실 의대생 증후군이라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는 어떤 뭐 피검사나 영상검사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임상, 증상들을 보고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의대생 때 처음 정신과를 이제 배우고 특히 성격 장애를 배울 땐 다 들으면 내 얘기 같아요. 이걸 배우면 이게 나갔고 저걸 배우면 저게 또 저게 나갔고. 예. 정신과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서 이제 진단 기준 자체가 정신과 의사 전문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좀 가운데 스탠다드로 갖다 놓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레지던트 1년차 때 교수님과 의국 레지던트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해주죠. 아주 철저하게 정신 파괴를 당합니다. 네가 완전히 깨어져야 너를 드러낼 줄 알게 되고 그래야 네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파헤쳐요. 선배 의사들이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정신과 레지던트는 좀 편하지 않냐 그러는데 1년차 때 다른 과 못지않게 밤새요. 왜냐면 저희는 발표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낸 건 레지던트 숙소 그 의국의 컴퓨터 앞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맨날 워드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도 사실은 자살, 그치. 약물 뭐 중독, 그다음 뭐 또 성폭행 이후에 어떤 PTSD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신과가 그냥 편하기 때문에 나는 병신과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신과는 정말 좋아해야 돼요. 음. 자기가 정말 사람의 성향을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너스 질문 있네요. 지금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네. 후회한 적이 있는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너 또 리허설하고 달라. 아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있다.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 꿈이었기 때문에 신방과에 가고 싶었어요. 의대를 왔고 너무 제가 고등학교 때 혹은 재수할 때 했던 공부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아주 잠깐 이제 학교를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 자체가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뭔가 내가 헛짓거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큰일이 난다라는 어떤 나름의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졸업하고 일단 돈을 벌자. 이게 이제 1차적인 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뭐 직접적인 감독까지는 안 되더라도 영화 제작 정도에 참여해보고 싶다. 인간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 건공 가서 건축사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워낙 또 만들기 좋아하셨고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잘하셨고 의대 공부를 할 때 그 건축공학과 친구들이 미대랑 비슷하게 까만 통이 있어요. 메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만 봐도 막 이렇게 약간 제도. 설레이고 막 맞아요. 마음이 좀 아련하고 할 정도로 그 후회됐던 적이 있고. 근데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형도 그렇고 정신과에 대해서는 크게 정신과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성형외과 뭐 형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약간 부럽긴 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하는 이제 그치. 주변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말 재밌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고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정신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로 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취업할 때 불리한가요? 이게 사실 뭐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도 많이 물어보시고
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나면은 그 진료 기록은 첫째 병원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정신건강의학과는 거의 다 보험이에요. 보험이 다 됩니다.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본인 부담금은 되게 적어요. 어쨌건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으로 자료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했나를 평가를 하고요.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냅니다. 그래서 얘네 제대로 진료했으니까 돈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 본 기록은 딱 세 군데 남아요. 병원,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근데 이 세 군데 중 어느 한 곳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자료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가 꽤나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다른 곳에 내 정보가 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보험으로 100% 내가 내 돈 내고 진료받겠다 하시면 병원에만 기록이 남고요. 중요한 거는 내 동의가 없으면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아주 안전하게 지켜지니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뭔가 기록을 남기면 그게 병원끼리 공유가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 병원에서 해당 주치의만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거에 대해서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들 중에서 병원이나 의원을 개원하지 않으시고 더 상담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전통적인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비급여로 돈을 받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심리상담센터라고 하는 곳들은 다 보험하고 상관이 없죠. 그건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상담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센터마다 가격이 조금은 다 다를 겁니다. 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는 분명히 보험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를 내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상담을 했을 때는 정신분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보험 처리가 되는데 정신분석 치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이제 비보험으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식의 치료를 하실 건지는 전문의를 만나시고 나서 네.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쪽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했었어요. 제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 뭐 이런 이유로 그게 이제 한동안 제 방송에서 엄청나게 항의하고 떠들던 거였는데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법 개정이 좀 되면서 정신과 진료 그 진단 코드가 F 코드라는 건데 X 코드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즉 약을 처방받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F 코드가 아니라 X 코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사실 불면증만 하더라도 혹은 공황장애, 우울증 뭐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병들은 다 약물 치료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유명무실했었는데 얼마 전에 만난 네. 들은 게 있다면서요? 그 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식의 권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실비 보험사들도 일단은 F코드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둘 수는 없게끔 복지부에서는 일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이런 채널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꾸준히 계속 어필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가 환자의 건강을 해치나요라는 정신과에 대한 오해 나왔어요. 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 갖고 계신 어떤 편견이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약을 또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 건강기능식품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참 좀 답답한 게 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과 약물에 대한 인증은 이 기준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걸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라는 게 어쨌든 나와줘야 약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단계도 가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드세요. 그게 저는 이제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정신과 약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정신과 약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근데 정신과 약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약을 정신과 의사들은 잘 처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독이 되면 그 환자들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중독성 있는 약물을 최대한 조심하는데 어떤 과에서 많이 쓰냐? 보통 수술하는 과에서 많이 씁니다. 수술 전후로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이나 우울 이런 걸 조절이 안 되고 수면 같은 게 조절이 안 될 때 과거에 저희가 쓰던
중독성이 있는 약들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 중독성이 없는 약들로 이제 바꿔나가는 치료를 하죠. 근데 중독성 있는 약을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써줘야 되는 그 시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약을 써서라도 증상을 빨리 제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쓰지만 그 약도 오랜 기간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 약이 이제 우울증 약, 항우울제라는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 약은 신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 약을 드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시죠. 모든 약은 우리가 원하는 순작용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약은 없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약이 부작용이 없다. 그럼 그건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내성이 생기고요. 의존이 생기는 게 중독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면제, 그 다음에 항불안제가 대표적인 약들인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 약 초기에 써요. 하지만 반드시 짧은 기간 쓰게 돼 있습니다. 수면 사이클 잡아주기 위해서 수면제를 쓰고 처음에 우울증 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 불안을 낮춰주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사용하지만 항우울증 약이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되면은 항불안제 줄여서 끊게 되고 수면 사이클 잡으면 수면제도 끊게 돼 있어요. 수면제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잠 못 자니까 먹고 자라가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깨진 수면 사이클을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게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제일 많은 편견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 예, 아닌가요? 이거? 거꾸로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꾹.